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윤은길의 무제라는 작품인데 수험생들은 좀 낯설게 느꼈을 겁니다. 윤은길의 장마는 수능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는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장이란 작품이 이번 EBS 수능특강 연계교재 실전학습에 실려 있습니다. 윤은길의 작품은 연계교재에 많이 수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고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연계교재의 작품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나는 뭐가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의 장면과 주제와 서술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둔다면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의 장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제하고 연결도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지 여러분들 이해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제라는 작품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소설은 여러분들 갈등 문학입니다. 이 갈등의 이제 원인을 찾으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설도 여러분들 시나 수필이나 극문학처럼 구체적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 장면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은 전체 구조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소설의 구성 단계가 5단계 구성인데 발단에서 갈등의 실마리 제시하고 전개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위기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였다가 결말에서 해소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이 갈등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여러분들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다 보면 중심 내용들이 있고요. 그 중심 내용들이 3개나 또는 2개나 4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 요약된 중심 내용들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대체로 소설은 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원인을 제시하고 갈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갈등 원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알았죠? 또는 갈등 원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등이 해소된 결말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읽으면서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장면별로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그리고 4월 학평의 특징은 앞부분에 줄거리가 지문마다 없습니다. 고전소설도 똑같이 이게 없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인물 파악을 동시에 하고 서술상의 특징 정도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복무제 씨 그리고 고모부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 복무제 씨 그가 고모부와 이북 출신이면서 호랍이라는 공통점이 어딘지 모르게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비끌어매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강하게 받습니다. 이 나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제 이게 1인칭 시점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회사를 출발하여 인쇄소로 향해 오면서 얼핏 겪었던 착각 내지는 혼동이 반드시 착각이나 혼동만은 아닐 뿐더러 고모부와 복무제 씨가 동일인임을 뒷받침해주는 유일한 방증이 바로 그와 같은 공통점이었구나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묘한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여기까지가 한 가지 내용인데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여러분 일단 복무제 씨와 그 다음에 고모부의 공통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사람은 이북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호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나올 때는 여러분 지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한 걸 자꾸 떠올려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지문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지문이 나왔으면 밑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복무제가 어떤 사람이고 고모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번에 내가 화제 속에 끼어들 차례였습니다. 그 조현봉 씨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궁금하죠? 조현봉 씨는 누구고 이 무죄란 말이 뭔지 이게 제목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궁금하죠, 그죠? 앞서 과장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나는 늑다리 문성공이라는 게 이제 활자 인쇄공인데 문생공을 구태여 본인이 싫어한다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복무제란 별명이 나에게는 그럴 수 없이 친숙합니다. 조현봉이라는 본명은 생소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 복무제란 사람하고 복무제 씨, 이 조현봉이라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죠. 이게 본명이고 이게 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왜 복무제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 영감 속셈이 워낙 굴속 같아서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죠. 무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인생무상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해석일지도 모르죠. 영감이 느끼는 허무주의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죄가 무슨 말이지?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 오는 무심한 장난이나 악이 없는 그냥 장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는 나라는 인물은 가볍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선생이 조영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현봉 씨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요?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영감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다음에 작업을 중단하고 유령같이 흐느적거리고 밖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봉 씨한테 도대체 왜 무죄를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묻지 마 임마!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요. 말을 마치고 과장은 자기 시야의 공헌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빈용 조종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커다란 응응구호가 하나 덩그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도대체 복무제 씨가 조현봉 씨의 별명이 왜 복무제고 알았죠? 왜 이 사람이 인사할 때, 인쇄를 할 때 무죄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 궁금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밑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꽤나 요란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 잠시 잊고 있던 인쇄 잉크 냄새도 다시 맡을 수 있었어요. 환자들이 풍기는 활자들이 풍기는 남냄새도 그 속에 섞여 있을 거라고 나는 막연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납 같은 비철 금속에도 과연 냄새다운 냄새가 있을까? 나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서 그 돌덩이처럼 무거운 냄새가 사람을 타고 누르면서 납작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이 생각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분명히 조현봉 씨의 별명이 복무제인데 이 무죄라는 말을 쓴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처음 출판사에 입사해서 내 몫의 교정지를 받아보고 나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페이지마다 곳곳에 발견되는 무죄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마다 무죄라는 글씨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난생 처음 대하는 처지여서 담당 문성공의 기계적인 실수가 아니면 억지로 두들겨 맞춘 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초교가 다 끝나고 나서 무죄가 무슨 말이냐고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더니 동료는 대뜸 쓴웃음을 지면서 야 사전은 뭐 할 때 쓰니 이럴 때 쓰지 임마. 그래서 듣고 나서 사전을 찾았더니 무죄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먼 바다의 안개라고. 여기까지가 주로 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복무제 씨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무제 씨는 지금 분명히 활자 인쇄를 할 때 무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죄라는 말이 바다의 안개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복무제 씨가 왜 무죄를 썼을까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복무제 씨하고 고모부는 공통점이 있어요. 복무제 씨는 인쇄할 때 무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무제의 뜻은 바다의 안개란 뜻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략 줄거리에 보면 나는 평소에 나에게 의지하려 했던 고모부가 있는데 불황자로 위장시켜서 갱생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복무제 씨가 외로운 죽음을 겪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복무제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전해들은 나는 고모부에게 죄의식을 느낍니다. 알았죠? 일단 중요한 건 복무제 씨가 죽었어요. 이런 복무제 씨가.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들은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무제 씨하고 고모부는 공통점이 있죠. 복무제 씨는 결국 외롭게 죽었어요. 근데 그가 무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누가 나오죠? 뒤에 보면 고모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고모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방울져 떨어지는 눈물을 수습할 생각 없이 고모부는 내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모부 얘기입니다. 생각이 안 나. 들릴랑 말락 한 소리로 고모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등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스위치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죠. 생각이 안 나. 계속 반복합니다. 깜깜해진 방 안에서 도로 한 덩이의 실루엣으로 돌아간 고모부가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쥐어짜도 이름이 생각 안 나. 지금 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 순간 나는 하마터면 하고 큰 소리로 지를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고 이름이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얼굴이 이미 잊어버렸지만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얼굴을 잊은 것은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에요. 이름. 알았죠? 그래, 셋째 녀석 이름이 어떻게든 떠올려보려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대가리를 찧어봤는데 머리털 쥐어 뜯어봐도 끝끝내 알도리가 없어. 나는 훤히 밝아오는데 날이 다 새기 전에 그 녀석의 이름을 기어코 생각해낼 작정이었는데 어디에 붙들어 맨 것 같이 이놈의 미련한 놈의 대가리가 당최 꼼짝도 하질 않아. 이름이 떠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모부에 대해서입니다. 한바탕 안타까운 중얼거림 끝에 퍽하고 머리통을 방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고모부의 행동이죠. 고모부의 행동입니다. 뭘 떠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떠올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문을 까먹은 바람에 발굴에 갇혀서 도둑한테 죽음을 당하죠. 이 카심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럼 고모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누구의? 셋째 아들 녀석이. 됐죠? 나는 열려라 참깨 대신에 이승곤이 누구겠어요? 바로 셋째 이름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 무게에 남겨두고 온 자신의 셋째 아들 이름을 두 번 다시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무게 두고 온 셋째 아들의 이름. 이 고모부는 그래서 이 이북에 두고 온 셋째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고모부 끝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결코 고모부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 탓이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일을 생각하세요 라고 위로를 한 거죠. 됐죠? 그리고 그러나 나는 어느 틈에 고모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 바다의 안개. 여기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다. 무제와 관련된 안개를 육지로 착각하는 일이 고모부한테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조차도 기억 안 난다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을 바로 그때 나는 무슨 업보인지 몰라도 고모부의 여생을 그래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래서 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발등에 떨어졌음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그래 고모부를 내가 모셔야겠구나. 앞으로 내가 승곤이의 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동갑내기네. 셋째 아들이 이 나라는 인물하고 동갑내기인 그의 이름을 고모부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승곤이의 대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신이 극도에 피폐해진 그에게 언제 될지 몰라도 조국의 통일이 되는 그날 목숨을 이어서 승곤이를 기다리라고 위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죠.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고모부 이름은 승곤이에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모부는 다시 생각이 안 나.
고모부의 중얼거림을 들으면서 나는 아내에게 갱생원이란 데가 원래 지낼 만한 곳이 못 된대 라고 말한 건 내가 고모부를 책임질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 됐죠?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모부가 중심 내용. 고모부는 지금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결국 나는 그래 고모부를 내가 모셔야 돼. 갱생원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결심하고 끝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나오면 뭔가 추측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지문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알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대부분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들은 낯선 지문이 나오면 내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결을 해봅시다. 이 고모부하고 복무제 씨는 공통점이 있죠. 이북 출신에다가 호랍입니다. 그리고 이 복무제 씨는 인쇄할 때 무제란 단어를 많이 쓰는 건 바다의 안개란 뜻인데 이걸 왜 많이 쓰겠어요? 이 복무제 씨도 고모부처럼 북쪽에 누군가를 두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괴로워하다가 죽은 겁니다. 고모부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나는 그래 고모부를 갱생원에 보내면 안 돼. 내가 모시자 하고 갈등 해소가 되고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죄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냐 이게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복무제 씨나 고모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1인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시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공간적 배경 묘사 없죠.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원인을 직접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전쟁의 상처구나. 이 정도.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합니다. 누구? 복무제 씨하고 고모부죠. 그리고 서술자 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있네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병치. 병치란 말은 나란히 하다 이 뜻입니다. 나란히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장면의 이야기를 하다가 B라는 장면을 쓰고 다시 A로 오면 A의 사건이 조금 지연되겠죠. 그죠? 등장인물의 외향적 특징을 부각하기. 외향적 특징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아주 빈번히 교차한다는 건 여러분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겁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래서 여기 지금 기호가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기억은 이해되지 않은 조현봉 씨의 행동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 인쇄소 과장의 생각과는 다른 나의 추측이다. 디귿은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이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됐죠. 셋째 녀석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모부의 자책이다. 그리움도 될 수 있죠. 네, 미음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나서 고모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원망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여기 원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고모부를 내가 모셔야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됐죠? 지금부터 이제 고모부의 남은 여생 동안은 내가 셋째 아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면 보기를 보세요. 이 작품 속에서 무제는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인물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상처의 흔적이 있다. 이는 조현봉 씨의 비상식적인 행위의 반복이다. 왜? 인쇄할 때 뭘 계속 쓰죠? 무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부에게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도 다 상처의 흔적이다. 한편 나는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인식 변화는 불쌍하게 생각하죠. 고모부의 훼손된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래. 남은 여생은, 고모부의 남은 여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다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 다 읽고 나면 이게 다 전쟁의 상처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윤은길의 장마, 지난번에 3월 학평에 나왔던 묘지 근처, 다 주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내가 이북 출신의 조현봉 씨의 본명보다 별명을 친숙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자신과 그를 자기 자신과 복무제 씨를 동일시하면서 느끼는 연민이 더 틀렸죠. 여기서 여러분 복무제 씨하고 동일시되어 있는 건 고모부입니다. 이 틀린 겁니다. 이 답이 1번이 답입니다. 조현봉 씨가 교정지의 곳곳에 낯선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도 상처의 흔적이고, 고모부가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도 상처의 흔적이고, 그리움이죠. 내가 승곤이의 이름을 고모부에게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대역하겠다는 건 결국 고모부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나의 노력이고, 그 다음에 고모부가 중얼거릴 때 아내에게 갱생원은 살 곳이 못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고모부를 치유하겠다는 나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그래서 복무제 씨 고모부 공통점, 이북 출신 호라비. 복무제 씨 조현봉이 원래 본명인데 별명이 복무제야. 무제란 단어를 많이 써 인쇄할 때. 근데 이 무제란 뜻이 바다의 안개래. 그 다음에 고모부는 결국 복무제 씨 죽고 나서 결국 고모부가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괴로워해. 그래서 결국 나는 고모부를 결국 모시겠다고 다짐. 이 정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중심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소설도 중심 내용이 있고 그 중심 내용을 요약해서 관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목 무제는 뭘 뜻하겠어요? 무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복무제 씨가 무제란 단어를 많이 쓰는 건 바다 안개라는 뜻의 단어를 많이 쓰는 건 결국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 또는 북쪽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무제란 단어를 쓴 겁니다. 결국 이 무제란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무제 씨의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정리할 줄 알아요.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읽을 때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거기서 중심 내용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관계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제시된 지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제를 찾을 수 있고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현도소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6월 모평이 있습니다. 모평 준비하기 전에 고3 수험생들은 또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신 올려놓고 6월 모평도 잘 봐서 2학년 수시 전략도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대로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른 작품이나 글을 해설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